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와 백신 예약 등 방역 업무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고 이를 통솔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0여 명이 파병된 청해부대 함정에서 코로나 확진자 6명이 발생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유증상자가 80명이 넘고 백신도 맞지 않은 상태여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우려됩니다. 프로야구 중단 사태를 일으킨 NC 선수들의 술자리가 당초 진술과 달리 새벽 4시 이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사과까지 했지만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7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총액이 지난해보다 2,500억 원 급증했습니다. 증가분의 절반이 강남 3구에 몰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가마솥 더위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식질 않습니다. 오늘도 1,600명, 9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한데 이 전국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따라 제각각입니다. 이 백신은요, 예약 시스템은 또 먹통이 됐고 20, 30, 40대 접종 날짜는 아직 못 정하고 있죠. 거리두기와 백신 모두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는데 이를 통솔할 컨트롤 타워가 보이질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인지 복지부인지 국무총리실인지 아니면 청와대인지 모호한데요. 제각각 방역 혼선의 책임을 피하려는 건지도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 상황부터 황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피해 천막 아래서 선풍기 바람에 부채질까지 해봐도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4시 12분입니다. 이곳 임시선별검사소 주변 온도는 현재 4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소나기에 시민들은 우산을 쓴 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와 노원구의 실내 체육시설에서 지난 7일 종사자 1명 확진 이후 관련 확진자 32명이 나오는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 방역정책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끄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총괄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며 총리가 이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고 지난 4월에는 청와대 방역기획관까지 신설됐습니다. 이들 간의 방역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러면 다음 달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노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관련 결정 권한이 일원화되지 않아 혼란이 과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있죠. 이 1,000명을 넘으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라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풍선 효과도 우려되죠. 이 방역당국은 일괄적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강원도 안에서도 강릉만 3단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이어갑니다. 경남 김해시 유흥주점 거리.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가 여럿입니다.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속출하자 김해시는 내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2단계인 상황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4단계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도는 1, 2단계가 뒤섞여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2명에서 8명까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낮은 단계 지역에서의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여기는 통제를 많이 하는데 창원이나 마산에 통제를 안 한다 하면 그쪽으로 또 놀러가는 분위기가 안 되겠습니까? 도 단위와 시 단위의 거리두기가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앞서 3단계였던 춘천시가 강원도의 2단계 격상 시점에 2단계로 거리 두기를 완화했는데 강릉시는 오늘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3단계 일괄 적용 기준인 사흘 연속 평균 확진자 1000명 이상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황.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데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하는 건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각각 단계를 다르게 하게 되면 그것은 여행지 중심으로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효과와 경제에 미칠 영향 사이에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백신도 속 터지고 황당한 일의 연속입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당일 오후에 접종 예약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50대들 당황을 시켰는데요. 그나마 만반의 준비를 했다더니 이 뚜껑을 열자 예약 목통은 여전했습니다. 이번엔 꼼수 뒷문 예약까지 등장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재개된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예약. 8시 정각이 되자 예약 화면이 아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화면만 나옵니다. 10분 뒤 어렵게 접속했지만 이번엔 40만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100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틀 만에 예약을 재개하면서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장담했지만 사이트 먹통에 무한 대기까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서비스 대기 중이라고만 뜨고 아예 안 열려가지고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계속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접속됐었어요. 둘째 주부터 고를 수 있었고 나머지 다 마감돼 있고. 이 와중에 저녁 8시 접수 시작 전 꼼수로 예약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엔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미리 예약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며 예약 성공 후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그 주소 정보, URL이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예약 일부 가동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자녀 백신 예약도 먹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백신이 있다고 올려도 화면엔 마감이라고 뜨거나 백신이 소진돼도 정작 숫자는 줄지 않는 겁니다. 화이자를 저희가 올렸어요. 근데 너무 많은 접속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오류가 나서 현재 55세에서 59세 접종 예약 대상자 가운데 지난 12일 미처 예약하지 못한 사람은 170만 명. 오늘 정오까지 70만 명이 예약했고 아직 1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K방역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어젯밤 차량 시위에 나섰고 오늘 밤에도 게릴라성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채 도심 도로를 줄지어 달리는 차량들. 시속 10km 속도로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한밤에 차량을 끌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계속 빚더미 안고 폐업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문을 닫아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는 겁니까? 더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할 수는 없다며 영업시간 규제와 인원 제한을 없애고 신속한 손실 보상을 호소했습니다. 빚도 못 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집결을 예고한 서울 여의도와 해화역 길목 25곳에 임시 검문소를 세워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주최 측 추산 700여 명.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처지를 이렇게라도 알릴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토로합니다. 가장 힘들고 진짜 절박한 시기가 아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가지고 있던 차량까지도 다 지금 판매를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상황은 더 답답합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밤에도 2차 차량 시위를 이어갈 예정.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가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는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로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폐된 함정복무 특성상 집단 감염 우려가 큽니다. 대원들에게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파병한 군의 대처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6명입니다. 전체 300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80여 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 중이지만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현지 항구에 정박한 과정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지난 2일 처음으로 함정에서 감기 증상자 1명이 발생했는데 감기약만 지급했습니다. 8일 후엔 장병 다수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검사에만 그쳤고 이로부터 닷새 뒤 6명을 무작위로 골라 PCR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군은 해외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정 내부가 좁고 환기시설도 모두 연결돼 있다 보니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미 항공모함 시어도우 루스벨트호에서는 5천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1,300여 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승조원들이 단 한 명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34진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8일 출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병 이후 5개월이 되도록 백신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의 안일한 대처에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해외 파병 인원 1,300여 명 중 백신 접종자는 72%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중급유기를 급파해 방역 의료 인력 등을 투입하고 환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달부터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입국자에 한해 일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2주 만에 면제 입국자 중 1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효능 논란이 있는 중국산 백신을 맞았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이번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인도적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에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격리 면제자 중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 폴란드에서 입국했습니다. 입국 전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입국 후 1일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해외 체류 중에 감염됐을 걸로 현재 추정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중 절반이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자료의 투명성, 접근성,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단지 중국 백신 제조회사가 주장하는 결과만 제공한 겁니다. 실제 태국에서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을 맞은 의료진 6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중국산 백신 예방 효과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중국산 백신 시노백과 시노팜의 예방 효과가 각각 51%, 79%라고 추정했고 60세 이상에서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적어 효과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해제 조처를 보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37일 남은 이 대선 경쟁 구도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앞서갔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이 주춤하고 이낙연, 최재형 후보가 이 추격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먼저 야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며 평당원으로 입당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확실히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한 뒤 입당 환영식이 바로 열린 겁니다.
모바일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고 또 종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당원 가입할 때 제일 명함 뒤에 보면은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메라에 켜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당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환영을 받은 최 전 원장의 입당 후 첫 일성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빨리 만나 같이 고민하고 싶었다는 최 전 원장은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입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차별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분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해오지 않았다며 선긋기를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평당원으로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캠프부터 꾸리고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전원 정치보다 직접 소통하기를 원한다면서 캠프 대변인을 두지 않고 최 전 원장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먼저 입당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여부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손해가 있더라도 일관되게 걸어가겠다며 당분간은 입당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4년 전 반정 총장처럼 중도 낙마할 거라는 여권의 공격에 대한 그 의견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략이라기보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최 전 원장을 의식한 듯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특정 정당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한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은 당장은 없을 거라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최 전 원장 입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의 90분간 면담 자리에서는 반 전 총장의 지난 2017년 깜짝 대선 출마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또 갑작스러운 이런 헌재의 탄핵 결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사정이 좀 다르다. 반 전 총장처럼 윤 전 총장도 중도 사퇴를 할 거라는 여권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윤 전 총장은 당분간 중도와 탈진보 인사들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죄송했다.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내가 좋아하는 양반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인데요. 이 결선까지 염두에 두고 친문에는 부드럽게, 이낙연 후보에는 강하게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부터 사과했습니다. 다음에 또 묻고 내가 7번이나 보냈어요. 어제 내가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엎어로네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최근 청와대 방문 당시 일화까지 소개하며 이른바 문심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방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면서 방으로 집무실에 가서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과 평소 거리두기를 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조국 교수께서도 사실은 이제 선택적 정의에 당한 거죠. 친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의 이제 그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 사실은 저한테 마음을 못 주는 게 또 있거든. 이지사 캠프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당내 네거티브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후보의 가족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럼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이지사 측은 경선 일정을 오는 9월 말 추석 전후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근 지지율 탄력을 받은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바람직할 거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민주당 적통이라며 친문과 호남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대신 전 전남지사로 자신을 소개한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권리당원 약 80만 명 중 호남 당원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선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이 전 대표는 호남 지지율부터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만나는 분들의 반응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의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공세에는 국민들이 인격을 판단할 것이라고 응수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를 판단할 때 한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임을 강조하며 친문 지지층에도 적극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당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민주당 다음 후보입니다. 그런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친문 결집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이제 흠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약점, 이 문제점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사태다. 이낙연 캠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지금 이 상황, 이 대선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야 모두 그러니까 1위 주자가 주춤하면서 이 대선판에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출마 선언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 정체 상태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시면 윤 전 총장은 30%가 넘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격차도 좁아지기 시작했죠. 견고해 보였던 양강 체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상승세를 타는 게 뚜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새의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올라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10%대로 좁아졌습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야권 구도 변화의 중심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요. 정치권에는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 파괴력을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조금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는데 2주 만에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고요. 범야권 주자 지지율을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30.7%, 최 전 원장은 6.0%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또 부친상 치른 이후에 곧바로 대선 도전도 공식화했고요. 입당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당 지지층의 관심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홍준표 전 대표와 비슷한 8%대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상보다 빨리 이제 입당을 한 건데 이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캠프를 꾸리거나 대외 활동을 할 때 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당장 이런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다.
했다. 또 감사원장 시절에 했던 행동을 두고 야당 정치인이 되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국민의힘 대변인이 논평을 냈고요. 왜 현재 현 정권의 공직자가 등을 돌리고 정권 교체 외치는지를 돌아봐라. 또 경찰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황운하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에서 그게 할 말이냐 이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당밖의 주자를 좀 끌어당기는 당근책 때문에 입당만 하면 우리가 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당 대선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면 상임고문 자격을 받아서 당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 일정을 돌 때 당 지역 조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지지율도 좀 정체 상태고 최 전 원장은 이제 바로 입당을 했거든요. 그럼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두 사람의 오늘 행보만 봐도 좀 비교가 될 텐데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오늘 행보 0.1mm와 QR코드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0.1mm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 전 총장은 정치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 선언했을 때와 비교해 0.1mm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장은 입당하지 않겠다. 이른바 입당 속도 조절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과는 거리 두기를 한 건데요. QR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최 전 원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QR코드로 속전속결 입당을 했습니다. QR코드 입당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젊은 층의 입당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방법인데요. 국민의힘을 홍보하고 또 입당을 독려하는 모습까지 연출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인지도도 함께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당은요. 이재명, 이낙연 양쪽 모두 이 친문 향한 이 구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방향이 같습니다. 왜 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보면 친문을 대표할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친문 세력이 여전히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몫을 하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서 친문의 위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지율이 출렁이면서 1대1 양자 대결의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친문 세력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민주당 경선 일자가 원래 이제 9월 초인데 연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요. 그럼 언제까지 미뤄지는 겁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한 11월 정도인데 그때까지 미뤄지나요? 일단은 얼마나 미룰지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늦어도 국정감사 이전에는 후보 선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국감이 10월 초에 시작되니까 9월 말까지는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자면서 정부가 집단 면역 달성 가능 시기로 기대하는 11월 경선로까지 꺼내들고 있는데요. 여당 경선이 늦어질수록 후보들 간의 상호 공격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모두 치열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서울시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고지서 받은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고정 수익이 없는 노년층과 은퇴자들의 부담이 특히 큽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A씨. 최근 7월분 재산세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147제곱미터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415만 원. 9월에도 같은 액수를 한 번 더 내야 하는데 1년에 총 830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지난해 750만 원에서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까지도 5%밖에 안 오르는데 올해는 이제 또 15% 오르고 하반기는 월급세 자치가 보유세로 나가는 부담이 굉장히 되죠. 아파트 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송파구 112제곱미터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는 지난해보다 15%, 108제곱미터 면적 파크리오 아파트는 27%를 더 내야 합니다. 서울의 7월 부가재산세 총액은 작년보다 2,487억 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48%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섭니다. 일정한 고정수익이 없는 은퇴자나 노년층은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 구청은 항의 전화가 빗발칠 걸로 예상합니다. 내일부터는 전화가 폭주하지 않을까. 항의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세금 많이 올랐다는.
커진 보유세 부담에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급 물량 절반 이상이 20, 30대에 배분되며 무주택으로 몇십 년 기다려온 40, 50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내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의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 성남 복정과 위례까지 올해 안에 풀릴 사전 청약 물량은 3만 200호.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를 위해서 배정된 신혼희망타운의 전용 55제곱미터의 견본주택입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이런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로 30대 젊은 부부에게 더 유리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16,000여 호 중에서도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몫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30%가 있고요. 생애 최초도 25%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무주택 중장년층은 청년 몰아주기라며 반발합니다. 아이가 둘이 있고 몇 년 어디에 거주하고 이런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는데 차별을 당하는 기분이고 그 기회를 빼앗긴 기분이 들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자녀 무주택 가구처럼 보다 상대적인 취약계층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5제곱미터가 5, 6억 원 하는 부담스러운 분양가도 논란입니다. 실제 성남 복정의 경우 인접한 민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천 계양도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 정부는 그래도 신축단지 기준으로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1, 2년 뒤에 있을 본청약 때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을 4대 국경일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 공휴일이 되지만 크리스마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주변으로 돈이 날아다니네요. 무슨 가격입니까? 자부심의 가격입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소득 상위 20%의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자부심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그런 고소득자들한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25만 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유감 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원금을 다 주지 못하는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건 이제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자부심은 사실 스스로 느껴야죠. 그렇죠. 당장 내 자부심 가격이 25만 원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앱에도요, 이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미개봉 상품 제 자부심 팝니다 라고 되어 있죠. 가격은 5,000원 깎아서 24만 5,000원입니다. 저 상품 사진에 이제 김 총리 기사 사진이 올려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요, SNS를 중심으로 상위 20% 사회적 기여, 자부심 같은 문구가 새겨진 배지, 또 단순히 부자임을 인증하는 가상의 애플리케이션 이미지까지 공유됐습니다. 참 이거 위로하려고 말했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좀 불편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안 줘도 좋으니까 세금이나 더 걷지 마라. 재난지원금 받는 80%에게는 자부심이 아니라 자괴감을 주는 거냐 같은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도요, 이 첫 재난지원금 지급 때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비슷한. 네, 그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요. 고소득층의 기부를 독려했다가 줬다 뺏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네요. 네, 방금 김부겸 총리 소식을 보셨듯이요. 김 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80%만 주자는 홍남기 부총리 의견에 힘을 보태왔는데요. 오늘 김 총리가 한 발 물러서면서 홍 부총리는 나 홀로 이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민주당과 맞서게 됐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도 아마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죠? 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 이제 대답하기도 귀찮으시죠?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날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사실상 없습니다. 한국만 줍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한국만 줍니다. 홍 부총리가 외로워졌군요. 민주당은 더 세게 압박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00%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고요. 홍 부총리 해임 건의가 거론되는가 하면 억지 좀 그만 부려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이 대선 주자들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홍 부총리가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킨 적이 없어서 네. 우선 홍두삼이, 홍백기 이런 별명도 붙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런 의심도 했었죠. 짜부치는 고수들이다, 쇼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우롱하는 거다, 장관자리 놓고. 저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모욕이십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게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나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타이틀에 걸맞는 이 책임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길거리에 마구 방치된 공유 킥보드, 보기에도 안 좋지만 안전 문제까지 생깁니다. 주차된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보상이 어렵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필수 씨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녀온 30분 사이에 차량 뒷부분이 패이고 도색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차 옆엔 공유 킥보드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에 흠집을 낸 겁니다. 킥보드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주차하는 건 불법입니다. 출고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그런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많이 없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 씨는 킥보드 업체에 연락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차가 된 기기로 인해 발생된 그런 부분은요, 사실 저희가 보상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 접수만 가능하고요. 경찰 역시 차량과 킥보드 모두 운행 중이 아니어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차주들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인데도 킥보드를 피해서 주차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치된 킥보드가 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인도에다가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걸려 넘어질 것 같고 좀 다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차도 쪽으로 넘어져 있으면 저희가 특히 밤일 때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밟을 수도 있으니까 참 그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출구, 택시 승강장 등에서만 즉시 견인하고 나머지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가 사장 친구라며 돈을 뜯은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찍어주며 의심을 피했는데 무려 22곳의 편의점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더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곧이어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이번에도 휴대전화 번호를 찍어주고 현금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넨 아르바이트생도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편의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기꾼이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점주의 이름을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처에서 본 이제 팀장님이신데 저기 점주님이랑 친구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하고 아침 딱 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제 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6시 반까지 좀 후시겠다 했는데 거의 20만 원 뺏겼어요.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전국 편의점 22곳을 돌며 19명에게서 300만 원 넘게 뜯어내다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편의점 알바생들로요. 나이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이고요. 많게는 95만 원 상당의 그 금액을 편취해갖고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보다 큰 건 사람에 대한 불신감이 생긴 겁니다. 손님분들 막 100원, 200원 부족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호의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검찰에 넘겨진 남성은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인천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다는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건물을 빠져나가고 경찰 감식반이 드나듭니다. 인천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폭행 사건이나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8시쯤. 구급대가 신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땐 남성 2명이 이미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리점의 60대 대표와 직원. 싸우는 소리가 나다 조용해져 다른 직원이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싸웠대. 싸우는 소리는 들었대요. 이게 감정이 그동안 누적되었던 거지. 대리점 직원은 모두 17명이지만 대부분 재택근무 중이어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없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동료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원목 북박이장이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고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도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원래 모습에 비해서 몰라보게 달라졌죠. 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한다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구에 칠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당장 전세 계약 해지하라는 댓글이 수백 건 달렸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집주인 허락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훼손했을 때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기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시작 전이면 세입자가 신뢰를 저버린 걸로 간주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기간이 시작됐다면 재산권을 침해당했어도 남은 계약기간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중간 해지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상 회복은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할까요? 게시글 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가구를 사투질해서 시트지를 바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계약 당시 모습 그대로 복구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요즘 세입자는 전세기간 2년에 추가로 2년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세입자가 빌린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임의로 변형 파손했을 때도 4년간의 거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연장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전국교육청이 잇따라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며 학교들은 지정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0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10전 10패를 한 셈이죠. 하지만 정부가 교육법을 개정하며 4년 뒤인 2025년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 자사고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민사고의 상징인 한복 교복을 입은 학생들. 선생님 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2, 3학년이 되면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작합니다.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차피 누군가는 누군가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하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좋은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엘리트층이
어떤 특권층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편한 사람들로 그리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민사고는 4년 뒤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이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학교에 대한 정 때문에 아쉽고 좀 약간 속상할 것 같긴 해요. 학교 측은 아예 폐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골에 그 민사고가 일반고가 됐을 때 학생 충원도 어렵고요. 강원도 전체에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독립 혹은 선발권 이런 것이 없어진다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소 소송 파동을 겪으며 자사고들은 곧 없어질 학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2025년에 일모해라. 마치 상당한 그 형편을 봐주는 것 같이 그러는데 이미 저희는 작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 학부모들이 2025년도에 없어질 학교인데 그거 뭐 일반고 전환으로 오히려 교육 수준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평준화가 됩니다. 학생들의 실력 저하가 되는 것이고 그 편차가 넓은 아이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다 교육하려고 그러면 아마 일반고가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몇 년째 몸살을 겪고 있는 학교지만 학생들은 그 안에서 특별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에서 수강자가 생기면 여기다가 공사를 세우려고 설립자 문제죠. 아직 1기 졸업생들이 40대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제 주변 친구들이 과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30년 후에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사망자만 97명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죠.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충격과 공포를 느낀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911 신고 녹음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아파트. 911 신고 전화를 건 입주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Oh my God! Ma'am, the operator is asking, is anyone injured? Oh my God! 칠흑 같은 어둠 속 건물이 반쯤 무너지자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Are you able to get out through the staircase? No, the staircase is closed. I don't know, there's a lot of smoke going on. I can't see right now. 빠져나온 주민들은 심한 충격에 건물이 땅으로 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Yeah, but there are many stores of the building that went down. The building just went to the sinkhole. So there will be many people there. 현재까지 시신이 수습된 희생자는 모두 97명. 10여 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중대한 균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만큼 이번 사고는 인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간단하게 마셨다는 프로야구 NC의 방역법 위반 술자리가 알고 보니 새벽 4시 넘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야구팬을 속인 선수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NC 박성민은 팀 동료 3명, 외부인 여성 2명과 숙소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간단한 술자리라는 겁니다. 강남구청 역학조사 결과 6명의 술자리는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21분까지 술자리를 한 걸로, 외부 지인들은 그보다 늦은 11시 11분쯤 합석을 했습니다. 확진된 외부인과 NC 선수들이 당초 술자리를 숨겼지만 추궁 끝에 인정했다고 강남구청은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허위 진술은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죄입니다. 경찰은 해당 선수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자리 직후 NC에서 공개한 영상이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잘해줘. 네, 갑니다. 잘해줘. 10시에 도착합니다. 힘들어서 요즘에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초유의 프로야구 리그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모자라 거짓말을 했다는 점 때문에 야구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일부 선수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대표팀에는 자진 사퇴한 박민우 대신 롯데 좌완 김진욱이 합류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낮 동안 장대비 같은 소나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순식간에 세찬 소나기가 쏟아진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까지도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내일은 중부 내륙에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오늘 밤사이 그 밖에 전국 내륙에도 매우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는 크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적게는 10mm, 많게는 100mm 이상으로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세찬 소나기에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랑스는 백신을 안 맞으면 앞으로는 식당과 술집 출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자 프랑스 정부가 짜낸 특단의 대책입니다. 우린 반대죠. 국민들은 서로 맞겠다는데 백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접종률 순위는 세계 90위권, 일본한테도 추월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 대표는 9월이면 백신 들어올 텐데 언론이 정부를 물어뜯는다고 탓을 합니다. 방역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대통령 말도 일리는 있지만 백신만큼은 모두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한마디, 백신 부족은 정부 탓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